1과 첫 번째 핸드아웃 문장의 기초입니다. 이 핸드아웃은요, 저랑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은 학년하고 관계없이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문법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문법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하고 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될 용어나 기호라든지 또 공식처럼 암기해야 되는 문법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집중해서 꼼꼼히 시청해 주시고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색깔의 펜으로 똑같이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문장의 형식과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문장들은요, 총 5가지 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장의 종류를 문장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장들을 이게 몇 형식인지 구분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이 영어 문장을요, 기차에 비유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영어 문장들이 있잖아요. 영어 문장은 왼쪽부터 단어가 하나, 둘, 셋 마치 기차처럼 나열되어 있는 형태여서 문장을 기차에 비유하고요. 우리 기차마다 칸 수가 다르고 그리고 정해진 자리가 지정되어 있듯이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걸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 성분은요, 쉽게 설명하면 그 문법 용어 중에 어자로 끝나는 애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어라든지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애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의 종류는 1, 2, 3, 4, 5형식 5가지가 있습니다. 기차가 5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각 기차마다 칸수가 다르고요. 정해진 좌석의 이름이 다릅니다. 1형식부터 살펴볼게요. 1형식은 주어라는 자리, 서술어라는 자리가 있고요. 2자리가 있네요. 2형식 같은 경우는 3형식이랑 똑같이 자리 개수는 3개인데요. 앞에 주어, 서술어 자리가 있는 건 똑같은데 맨 끝에 3번째 자리에는 2형식은 주격보어, 3형식은 목적어 자리가 있네요. 자, 4형식하고 5형식은 총 자리가 4자리입니다. 근데 앞에 주어, 서술어 자리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3번째, 4번째 자리가 서로 달라요. 3번째 4형식 자리의 3번째는요, 간접 목적어, 4번째 직접 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각 문장의 형식별로 어떤 자리가 있는지 외워야 하고요. 이 각각의 자리의 특징을 이따 살펴볼 거고, 이렇게 어자로 끝나는 문장의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를 쓰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요. 어떤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영어 단어가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품사는 쉽게 설명하면 4자로 끝나는 문법 용어들을 품사라고 하고요. 선생님은 이 품사를 기차의 자리에 가서 앉는 승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자로 끝나는 애들에는 가서 앉을 수 있는 4자로 끝나는 애들이 정해져 있구나.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울 문장 성분은 주어라고 하는 애인데요.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합니다. 맨 앞 글자에 s를 따서 주어라고 하는 단어의 기호는 s를 사용할 거고요. 주어라는 게 뭐냐?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써 있네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국어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뭘까요? 나는일까요? 그를일까요? 사랑한다일까요? 사랑한다겠죠. 그럼 이 동작을 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예요? 누가 사랑한대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는 주체인 나를 주어라고 하고요. 보통 한글로 해석을 할 때 은, 이가가 붙습니다. 여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는이 붙었죠. 이렇게 동작을 하는 주체를 주어라고 하고요. 그다음 서술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서술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요. predicate이라는 따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서술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동사의 영어 단어 verb의 앞글자를 따서 v를 가져오는데요. 왜 서술어를 v라고 부르냐면 이 어자로 끝나는 건 선생님이 자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서술어라고 하는 자리에는요. 품사, 승객, 동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도 여러 가지 자리들 중에 무조건 서술어 자리에 가서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문법 수업에서는 보통 이 서술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자리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냥 동사를 갖다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술어든 동사든 서로 가리키는 게 같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술어라고 하는 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고요. 한글로 해석했을 때 보통 다로 끝나는 애들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동사도 똑같아요. 같은 거니까 동사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다자로 끝나는 거. 그럼 이 한글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에 해당하는 건 사랑한다겠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다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맨 앞글자 알파벳 O라는 기호를 따와서 목적어라는 단어의 기호는 O를 사용합니다. 목적어란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동작은 사랑한다예요. 그럼 사랑한다라는 동작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가 받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가 받잖아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니까 이 그가 목적어고요. 이 목적어는요, 보통 해석이 을을이 붙습니다. 목적어는 해석을 을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가 해석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을로 해석이 되는데 간혹가다 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형식에서 나온 애들인데요. 에게로 해석하는 애들을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요, 각각 영어로 direct object라고 하는데요. 이 direct라는 말이 직접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앞글자를 따서 DO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 직접이라는 말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을로 해석되는 애들. 그리고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 indirect object라고 부르는데요. 이 direct라는 단어 앞에 in이라는 접두사,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요. 이 in이라는 접두사의 뜻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어근의 반대의 의미를 만들어줘요. direct가 직접의라는 뜻이었으니까 indirect는 반대말 간접의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IO라고 부릅니다. IO. 자, 이렇게 목적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보어의 보자는 보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편해요.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라고 하는데요. 자, 보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면 뭐 보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맨 앞글자 알파벳 C를 따서 보어는 C라고 적고요. 자, 보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 보어라는 애가 있고
목적격 보호라는 애가 있는데요. 각각 무슨 뜻이냐면은 주격 보호라는 애는 보충해 주는데 뭘 보충해 주냐? 주어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주어는 s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 주어인 s를 보충해 주는 말을 주격 보호 sc라고 하고요. 자, 목적격 보호는 그럼 뭐를 보충해 주는 말이겠어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어자로 끝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자리를 목적격 보호 자리라고 합니다. OC라고 적겠습니다. 자, 다음 수식어인데요. 수식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modifier라고 하는데 이 기호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맨 앞에 있는 알파벳 M을 가져와서 약자는 M으로 사용하고요. 이 수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풀으면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꾸며주는 말, 꾸며준다라는 뜻이 수식이잖아요. 수식해준다. 자, 그리고 수식어는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수식어의 특징, 생략이 항상 가능하다. 학생들이 보통 이 보호하고 수식어랑 헷갈려요. 보충해주는 말이나 꾸며주는 말이나 그냥 한글 뜻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보충해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어나 목적을 보충해주는 거고요. 꾸며주는 말은 수식해주는 거고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1, 2, 3, 4, 5 형식에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를 쭉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리는 각각 다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수식어는 자리가 안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이 수식어라는 자리는 생략이 가능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문장의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문장의 기본적인 자리를 표시해 놓는 1, 2, 3, 4, 5 형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품사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품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사자로 끝나는 애들을 품사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죠. 이 품사는 문장 성분이라는 자리에 가서 앉는 승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noun. 그래서 맨 앞 글자 n을 따서요. 알파벳 기호는 n을 사용하고요. 이 명사의 명자는요. 한자로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고요. 사람이나 사물, 뭐 사람 이름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생, 선생님 또는 사물, 뭐 책상, 책, 핸드폰 이런 게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 또한 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눈에 보이진 않죠.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건강 또는 뭐 사랑 이런 단어들 또는 정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다가 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건 나중에 준동사 할 때 설명해 줄 건데 우리가 독해하다가 동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면 그거는 명사로 쓰인 거다라는 의미인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우리 아까 서술어 할 때 했었죠. 자, 동사는 품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서술어는 문장 성분, 자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못 가기 때문에 서술어를 어차피 동사하고 동일시 여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verb니까 앞글자 we를 따서 we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며 다자로 끝난다. 자, 그런데 동사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종류, 무슨 동사가 있냐? 자동사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타동사라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타인할 때 타예요. 그리고 자라고 하는 이 한글 한자 단어는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동사 중에 타인이 필요한 건, 나 말고 다른 거가 필요한, 그 다른 거가 뭐냐면 목적어거든요. 동사 중에 나 말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자, 자동사는 스스로 자라고 했어요. 나란 뜻이에요. 나 혼자만 있어도 돼요. 뭐가 필요 없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목적어 자리가 꼭 있어야 하는 동사, 타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자동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는 영어로 transitive verb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외울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앞글자를 따서 VT라고 적을 거거든요. 앞으로 VT라고 표시하면 타동사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타동사는 티읕이에요. 티읕. 그 다음에 VT잖아요. TT. 똑같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동사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자는 스스로 자, 나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있어도 되는 동사. 영어로 나가 뭐죠? I입니다. I. 그래서 VI. 앞으로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도록 할 겁니다. 아직 자동사, 타동사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he killed라는 문장이 있고 he die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뜻이 좀 잔인하긴 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자동사, 타동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밑에 he died라는 문장을 봐볼게요. 해석하면 그는 죽었다가 됩니다. 그는 죽었다. 자, 우리 아까 목적어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뭐뭇을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그는 뭐뭇을 죽었다. 말이 됩니까? 이 die는 죽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 뭐뭇을이 올 수 있는 동사예요? 아니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kill이라는 동사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죽이다. 그래서 he killed 하면 그는 죽였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가 누굴 죽였는지 뭘 죽였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타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는 무엇을 죽였다. 그는 모기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 뒤에 뭐뭇을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동사구나. kill은 타동사, die는 자동사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타동사, 자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품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인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읽어요. adjective가 아니라 adjective라고 읽는데 맨 앞 글자 A를 따서 이제 A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해준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꾸미거나 보충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품사라고 하는 거는 승객이에요. 아까 꾸미는 자리, 보충해주는 자리를 수식어 보어라고 배웠어요. 꾸미는 거, 수식어, 보충해주는 거, 보어. 그럼 이 형용사라고 하는 승객은, 품사는 꾸미는 자리나 보충해주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대신에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해주는 자리로 가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한글로 해석할 때 거의 대부분 니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예쁜, 니은 받침으로 끝났죠. 건강한, 니은 받침으로 끝났죠. 똑똑한, 니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건 다 형용사라고 보면 되고요. 또 뭐뭐의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제의, 내일의, 그리고 첫 번째의, 의로 끝나는 애들도 형용사다. 다음 뭐뭐할로 해석이 되는
것들도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 앞에 이거 뭐뭐 하는 것 하기와 마찬가지로 준동사 때 준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하는데요. 자, 똑같이 앞글자 A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형용사랑 겹치죠.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A, D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자,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 뭐 한다고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민다. 지금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로 했으니까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 빼고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자기 자신은 부사도 꾸며주고요. 근데 지금 뭐 해준다고 했어요? 꾸며준다고 했네요. 자, 꾸민다는 거는 다른 말로 수식이라고 했죠? 아, 그러면은 부사는 무슨 자리에 가서 앉겠구나? 수식어 자리에 가서 앉겠구나. 부사는 보충해주는 보어 자리에는 못 가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느끼면 됩니다. 부사 같은 경우는 한글로 해석할 때 뭐뭐 하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사는 형용사랑 다르게 한글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말고도 예를 들어 빠르게가 있으면 부사인데 그냥 빨리 해도 부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영어 단어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그게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beautiful이 있으면 beautifully ly를 붙여주면 아름답게로 변하는 거죠. 이런 걸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사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애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자리로 가서 앉는 거라고 했으면 각각의 지금까지 배운 품사들이 어느 자리로 가서 앉을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표를 정리해 놨는데 이게 바로 그 어느 품사가 어느 자리에 가는지 어떤 자리에 어떤 품사가 오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자, 우리 배운 것만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라고 하는 애는요. 명사라고 하는 애는요.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갈 수 있다. 아, 그러면 명사는 여기 있는 주어 자리들. 그다음 보어는 2형식하고 5형식에만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도 갈 수 있으니까 3형식의 목적어, 4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 5형식의 목적어 자리. 아, 이런 자리에 다 갈 수 있구나. 명사는 갈 수 있는 데가 많네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무슨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했나? 우리 아까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해주는 걸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 명사 수식어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고 또 보충해주는 자리, 보어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다. 근데 수식어는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항상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어 자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고 필수 자리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보어 자리네요. 형용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2형식의 주격 보어 자리, 그 다음에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아까 동사, 형용사, 부사를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형부, 수식어 자리에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식어라는 건 뭐 어디든지 중간에 끼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보면 선생님이 명사는 이런 괄호가 쳐 있고 형용사는 이런 괄호, 부사는 이런 괄호가 쳐 있잖아요. 앞으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각각의 품사들이 각각의 품사들의 정해진 괄호를 칠 거예요.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긴 괄호를 칠 거라서 네괄호라고 부를 거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모양의 괄호, 동괄호라고 부르는 괄호를 칠 거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세모 모양이죠. 세괄호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울 건데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와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 앞으로 전치사가 나오면 세모를 칠 거고요. 접속사가 나오면 네모를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사, 형용사, 부사 각각의 품사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어디다? 주, 목, 보 자리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명사는 무슨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주목 보여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을 다음번에 만나게 되면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명사는 무슨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와야 돼요. 주목 보여. 그럼 형용사는 무슨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니?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명사 수식어 보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부사는요, 무슨 자리에 갈 수 있니? 동형부 수식어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꼭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부사 같은 경우는 무슨 자리에만 갈 수 있다? 수식어 자리에만 갈 수 있다. 수식어 자리는 근데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수식어의 가장 큰 특징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는 어차피 수식어 자리밖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된다? 부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생략이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부사는 세 괄호를 치기로 했어요. 세모 모양의 괄호를.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세모 모양의 괄호를 치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다? 생략이 가능한 애들이다. 이 돼지꼬리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돼지꼬리. 아, 부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명사는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주목보라고 대답을 잘해요. 근데 거꾸로 그럼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한 방향으로만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거꾸로 자리의 이름을 먼저 적어놓고 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니? 라는 그런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니? 보세요. 이 품사 중에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주어라고 써 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죠? 이런 필기 거꾸로 해놨다는 뜻입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밖에 못 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온다. 동그라미 칩시다. 그 다음,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밖에 못 온다? 명사밖에 못 온다. 그럼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까요? 봅시다. 자, 명사, 주목보, 보어 자리 갈 수 있었네. 형용사, 명사, 수식어, 보어 자리 갈 수 있었네. 부사, 수식어 자리밖에 못 가죠? 아, 보어 자리에 갈 수 있는 애는 뭐랑 뭐다? 명사랑 형용사다. 보어 자리에는 절대 뭐가 갈 수 없어요? 부사가 갈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수식어 자리에 갈 수 있는 애들은 뭡니까? 자, 수식어 자리에 갈 수 있는 애들은 명사는 수식어 자리 못 갔고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어 자리에 갈 수 있었고 부사는 동형부 수식어 자리에 갈 수 있죠. 아, 수식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형용사랑 부사 두 가지다. 꼭 기억을 해서 암기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적인 품사들이 각각 어느 자리로 가고 각각의 자리에 어느 품사가 올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품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어요. 자,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죠. 세모 표시를 칠 거고요. 전치사는 어떤 걸 전치사라고 하냐면 뭐 in, on, at, of, with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고요.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뒤에 목적어를 데려와요. 전치사는 절대 혼자로 쓰일 수가 없어요. in이나 at이나 on이나 이런 게 혼자 쓰여서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가 없어요. 꼭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가 와야 된다. 근데 선생님, 목적어라는 건요, 동사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동사 설명하실 때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동사 중에 목적어가 오는 애들을
여기서 했군요. 타동사라고 해서 동사 중에 목적어가 오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을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목적어는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따 정리를 할 거고요. 아,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가 꼭 와야 되는 품사구나. 자, 근데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무슨 품사밖에 못 온다고 배웠죠? 목적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온다? 방금 했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와요. 어차피 그 말은 즉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자리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오죠. 즉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전치사는 혼자서 못 쓰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랑 같이 묶어서 우리는 그 두 개를 전명구라고 부를 거예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다 해서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명구에서 이 구자가 뭘 의미하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네모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구가 되려면요.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야 돼요. 2개 이상부터 2개나 3개나 4개 더 이제 구가 될 수 있는 건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 걸 구라고 합니다. 자, 헷갈리죠? 예문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2개의 단어를 적어 볼 텐데요. to run이 있고요. I run이 있어요. 지금 각각 똑같이 2개의 단어를 썼는데 얘는 구고요. 얘는 절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냐? 자, 구라는 게 뭐였어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는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근데 주어는 아까 뭐뭐는 이었고 동사는 뭐뭐 하다였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거 달리 다는 맞는데 앞에가 뭐뭐는 이란 뜻인가요? 아니죠. 얘는 뭐뭐가 뭐뭐 하다라는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이런 애들을 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절이란 뭡니까? 절은요.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2개 이상의 단어예요. 보세요. 주어 나는 달린다. 누가 뭐뭐 한다.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다. 선생님이랑 영어를 배우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영어를 배웠던 학생들은 절은 문장이랑 같은 뜻이야. 문장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쉽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절하고 문장의 차이는 절은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2개 이상의 단어를 의미하고요. 문장은 이 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결된 절들을 모아놓은 거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구라는 게 뭔지 배웠습니다. 자, 전치사 in, on, at 이런 거 다음엔 무조건 명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방에 in the room 하면은 in이 나왔고 뒤에 목적인 the room이 나왔네요. the room은 명사죠. in the room 단어가 3개네요. 근데 거기에 누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구라고 하고요. 뭐랑 뭐로 이루어진 구다? 전치사랑 명사로 이루어진 구다. 그래서 전명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전명구는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혼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품사예요. 근데 혼자서 못 쓰이고 뒤에 명사가 꼭 와야 되는데 이걸 합친 걸 전명구라고 부르고요. 이 전명구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표시가 뭐였죠? 부사 표시였죠. 부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거는 부사랑 똑같이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수업에서의 약속입니다. 아, 전명구는 부사 취급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라고 적어놨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쬐끄맣게 형용사라고 써놨잖아요. 그 전명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가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예문에서 살펴볼 건데, 자, 하지만 우리는 전명구는 뭐 취급한다 했을 때 부사 취급한다로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형용사는 살짝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밑에 1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이게 전치사 예문인데요. 자, My friend from America lives in Asan 이렇게 돼 있네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멈춰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을 해보면 내 친구는 from America 산다 아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내 친구는 from America 이 부분. 자, 학생에 따라서요, 좀 저학년이고 좀 독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my friend from America 이 부분을요, 내 친구는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이 부분을 미국에서 왔다라고 해석해 버렸죠. 다자로 끝나게 해석했어요. 다자로 끝나는 건 동사였어요. 여기엔 동사가 없어요. 얘는 뭐예요? 전치사 from이 나왔고 뒤에 America라는 목적어이자 명사가 나온 전명구예요.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오면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my friend, 내 친구, 어떤 친구? 미국에서 온.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모양의 화살표를 치는 건 얘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내 친구는 산다. 어디에? 인 아산. 얘도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나왔죠. 전명구. 아산에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명구는요, 선생님, 부사 역할을 한다면서요. 근데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자기 자신만 수식해 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는 from America가 앞에 있는 명사, my friend를 꾸며주는 것처럼 돼 있나요? 그게 바로 선생님이 쬐끄맣게 칠해놓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의 의미예요. 아, 전명구는 기본적으로 부사인데 초점이 자꾸 안 맞네요. 전명구는 기본적으로 부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어느 때냐? 명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왔을 때 그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미국에서 온 내 친구는 산다 아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명구는 우리가 무슨 취급하기로 했습니까? 부사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세모 모양의 괄호를 쳤고요. 부사는 어떻게 된다?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 돼지꼬리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my friend lives 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전명구라고 부르기로 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접속사라고 하는 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요. 선생님이 네모를 칠 거고요. 우리 아까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를 데려와야 된다고 했었죠. 접속사는 뭘 데려와야 되냐? 주어 동사를 데려와야 돼요.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줄여서 접주동,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그 부분을 접주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접주동은 무슨 품사 취급을 하냐?
부사 또는 명사 취급을 합니다. 전명구는 부사 취급하고 접주동은 부사나 명사 취급하는구나.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묶은 거를 전명구라고 부르고 걔를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접속사라고 하는 애는 혼자 안 쓰이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걔네들을 묶어서 접주동이라고 부르고 그 접주동은 부사처럼 쓰이거나 명사처럼 쓰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기해 놓은 게 이거죠. 전명구는 부사처럼 쓰인다. 접주동은 부사처럼도 쓰이고 명사처럼도 쓰인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접주동이 명사처럼 쓰인다. 그럼 명사는 무슨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말은 즉 접주동도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어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다 하게 됩니다. 전명구는 부사, 접주동은 부사, 명사.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전명구는 무슨 취급하니? 부사요. 접주동은 무슨 취급하니? 부사, 명사요. 라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전명구와 접주동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부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니까 돼지꼬리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왜냐? 부사라는 건 부사라는 건 항상 수식어 자리밖에 못 가고 수식어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접주동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입니다. 2번 예문이에요. When I was young, I was very happy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여기서 접속사는 when입니다. when, 이 when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when은 언제 아닌가요? when이 언제라고 해석되는 경우는요, 의문사로 해석이 됐을 때고요. 의문사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1과에서. 근데 when이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올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접속사는요, 해석할 때 주어 동사부터 해석하고 접속사 의미를 더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뭐뭐 할 때지만 주어 동사부터 해석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자, 접속사 위에다가 접이라고 적어주고요. 접속사 다음엔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지금 주어 나왔죠?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 어렸었다. 비동사 나왔죠? 접주동. 이런 걸 접주동이라고 하고. 자, 접주동은 선생님이 뭐나 뭐로 쓰인다? 부사로 쓰이거나 명사로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이 when I was young이 명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요거를 지금 첫 수업에 마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설명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when I was young이 명사라면 네모 모양의 괄호를 칠 텐데요. 명사라는 말은 즉 명사는 무슨 자리로 갈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로 갈 수 있다. 근데 문장의 맨 앞에 명사가 나왔다. 그 말은 즉 명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잖아요. 맨 앞에 있는 자리. 만약에 이 접주동이 명사로 쓰였으면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겠구나. 근데 주어는 은는이가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뒤에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1, 2, 3, 4, 5, 6 전부 다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 다시 말하면 주어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지금 when I was young 다음에 동사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다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명사다 아니다? 명사가 될 수 없다. 그럼 뭐다?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얘는 부사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When I was young, I was very happy.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매우 행복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지금 보면요.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콤마가 있는 거예요. 카마가. 자, 이번 문장은 절이 지금 몇 개예요? 절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주어 동사가 관계 있는 것.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것.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이번 문장에. 자, I was. 주어 동사. 절이 몇 개예요? 절이 2개죠. 자, when I was young, 요게 하나의 절이고요. 다음 또 I was very happy, 요것도 하나의 절이네요. 절이 몇 개? 2개. 근데 문장은 몇 개? 지금 카메라로 연결되어 있잖아. 문장은 1개.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절이랑 문장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문장이 더 큰 개념이에요. 문장이 더 큰 개념.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절이 하나이면서 문장도 하나죠. 근데 2번 문장은 절이 2개면서 문장은 하나.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는 절들의 모음이다 라고 아까 적어놨던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필기가 하나 더 적어놨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접주동이라고 하는데 접주동은 뭐다? 종속절이다 라고 적어놨네요. 그러고선 하살표를 쳐놓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건 뭐다? 주절이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무슨 말인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자, 종속절의 종속이라는 뜻은요. 우리 뭐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은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혼자서는 못 있고 그 주인한테 가서 속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접주동이 종속절이라는 건 접주동은 절이긴 절인데 혼자서는 못 있고 주인이 되는 절에 가서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원래 I was young 이라는 문장이자 절이 있었어요. 나는 어렸다. 얘는 원래 혼자서 쓸 수 있잖아요. 의미가. 나는 어렸다. 혼자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앞에 접속사 when이 붙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로 바뀌었네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되면 얘는 혼자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어렸을 때 얘는 완벽한 절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한다.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는 절. 주인의 반대말 종. 자, 그럼 종속절이 있다는 것은 얘가 속한 무슨 절이 있다? 주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재는 절. 자, 내가 어렸을 때 얘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매우 행복했다. 아, 얘가 주절이구나. 그래서 또 하나 배운 거죠, 지금. 접주동은요, 종속절이 되고요. 종속절이 된다는 것은 그 종속절 앞이나 뒤에 뭐가 있다? 주절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위로 넘어가서 우리 아까 안 하고 넘어간 거 있죠? 자, 목적어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 자,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게 있고 또 목적어가 필요했던 건 전치사라는 게 있었어요. 전치사 다음에도 무조건 목적어가 왔어야 됐다. 그래서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 줄여서 타목이라고 부르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전목이라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He watched me, 그 다음에 he looked at me 라는 2문장이 있는데 의미는 둘 다 같아요.
그는 나를 보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위에 있는 watch라는 동사는요. 사실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게 뭐였죠? 뒤에 목적어, 뭐뭇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he watched, 그다음에 누구를? 나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이유는 wat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look 같은 경우는 똑같이 뜻이 보다지만 얘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자동사란 뒤에 목적어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He looked me.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이 look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는 나를 봤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at을 가지고 오면요. 전치사는 다음에 뭘 꼭 데리고 와야 돼요?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a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전, me라는 목적어가 왔네요. 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애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죠? 부사 취급을 하고 전, 명, 구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돼지꼬리로 날아갈 수가 있다. 어차피 목적어를 데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나를이라는 의미를 만들었어요. at me. 근데 어차피 얘네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타목이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전목이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의 형식으로 돌아와서요. 1, 2, 3, 4, 5 형식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은 자리가 두 개입니다. 무슨 자리? 주어 S, 그다음에 서술어 자리 V. 2형식은 주어 자리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서술어 자리가 있고요. 마지막은 SC 주격 보호 자리가 있습니다. 자, 주격 보호라는 건 뭘 주격 보호라고 한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자, 이 자리에 오는 단어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말은 즉 S하고 SC는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야 돼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We are students. 우리는 학생이다. 자, 우리는 학생이다인데, 자, 이 학생이다라는 문장에서 이 학생, 품사는 명사죠. 명사는 네모가로 치기로 했어요. 이 학생은 누구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보충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고 학생이 우린 거잖아요.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주격 보호가 맞구나.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위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요. 그 문장의 몇 형식인지를 적기 위해서는요. 동사 밑에다가 몇 V라고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지금 이 형식으로 쓰였다. 이 V 이렇게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형식을 정하는 것이 동사기 때문에 자, 이 V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하다. happ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괄호로 쳤고요. 행복한 게 누구야? 우리죠. 아, 지금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애가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주격 보호가 맞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도 맞습니다. EV라고 적어놓으면 되고요. 아까 1형식에서 I run 주어 동사 나는 달린다. 얘는 굳이 필기할 건 없지만 1형식 동사니까 1V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다음 자 3형식은
주어 자리가 있고요. 서술어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명사밖에 못 온다고 했고요. 해석이 목적어는 뭐뭇을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 삼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이 뭐뭇을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뭇을 뭐뭐하다. 옆에 예문 볼까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한다. 뭐뭇을 뭐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삼형식이다. love는 삼형식 동사로 쓰였구나. 뒤에 힘은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네모 모양의 괄호를 치는 겁니다. 밑에다는 목적어다라고 오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형식은 왜 예문이 두 개고 얘는 하나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형식의 맨 마지막 자리는 보어예요.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죠? 명사,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보어로 온 이 형식 문장과 형용사가 보어로 온 이 형식 문장을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예문도 명사, 목적어가 적힌 하나의 문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형식, 삼형식 구분하는 거 배웠어요. 이형식이려면 주어와 주격 보호가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야 되고요. 삼형식이면 다르겠죠. 내가 그예요? 그가 나예요? 아니죠. 대신에 해석이 뭐뭇을 뭐뭐한다. 그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는요. 자,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 저술어 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라는 자리가 있고 직접 목적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IO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직접 목적어는 DO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삼형식이 그냥 목적어랑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 DO랑 같은 거예요.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라서 구분하려고 IO, DO 나눈 건데 똑같이 이 직접 목적어는 뭐뭇을로 해석이 되고요. 아까 IO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뭐에게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에게 1, 2, 3, 4, 5형식 중에 가장 몇 형식인지 찾기 쉬운 게 사형식이에요. 왜냐면 사형식은 무조건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뭐뭐 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형식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문장 있네요. He gave me a book. 그는 주었다. 나에게 한 책을.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뭐뭐에게 뭐뭇을. 지금 얘는 에게니까 IO, 뭐뭇을 DO.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다. 사형식의 IO, DO는요,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는 뭐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못 와요. 그 말은 즉, 무슨 뜻이다? 사형식은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무조건 명사밖에 못 옵니다. 무조건 명사밖에 못 와요. 두 자리 다. 그래야 사형식입니다. 다음에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형식. 자, 5형식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O,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OC 자리입니다. 이 형식에도 했지만 보어라는 건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줬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얘여야 되고요. 5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보어가 목적어를 보충해 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가 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예문을 두 개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뭐다? 보호 자리에는 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두 개가 가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온 문장 하나랑 OC죠. 형용사가 온 문장 하나 동가로입니다. 두 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they call me Jack. 그들은 부른다. 나를 목적어죠. 나를 뭐라고? Jack이라고 부른다. 몇 형식? 5형식. 아, 여기선 call이 5형식으로 쓰였구나. 자, 목적어는 항상 품사가 명사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굳이 따지면 주어도 무조건 명사인데 너무 뻔해서 주어에는 따로 네모 괄호를 치지 않습니다. 다음 they make me happy. 그들은 만든다. 나를 행복하게. 나를 목적어고요.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OV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5형식의 특징은 O랑 OC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야 돼요. 잭이 누구예요? 잭이 그들이에요? 아니죠? 내가 잭이잖아요. 그들은 나를 잭으로 부른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목적어가 행복하죠. 지금 목적격 보호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형식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자,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할 것 왼쪽에 이렇게 예문들이 있는데 그럼 각각 몇 형식이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he watched me에서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형태네요. 칸은 세 칸인데 맨 마지막 칸에 목적어가 왔네. 몇 형식? 몇 형식? 3형식이죠. 동사 밑에다가 3V라고 적고요. He looked at me. 그는 나를 봤다. at me가 전명구예요. 부사 취급해서 날라가요. 남은 게 뭐예요? He looked. 주어 동사만 남았네요. 몇 V? 1V가 되겠습니다. 1형식 문장이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1형식 문장인데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 look at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요. 얘는 전명구지만 이 전명구 취급을 안 하고 look at을 하나의 동사로 보면 look at이 하나의 동사예요. 그러면은 그는 봤다 나를 마치 뭐처럼 됐어요? 3형식처럼 됐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장을 3형식으로 보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문법 수업의 통일성을 위해서 일단 1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맨 밑에 예문 두 개 몇 형식인지 맞춰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y friend from America. 미국에서 온 내 친구는 lives in 아산. 아산에 산다. 자, 전명구 from America in 아산 날라가죠. 남는 건 주어, 동사. 몇 형식?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건 1형식. 그 다음 When I was young, I was very happy. 일단 동사가 문장 안에 있으면 다 몇 형식인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전명구라서 날라가긴 하죠. 그래도 맞춰보자면 I was young. 자, 요게 몇 형식일까? I was young, I was very happy. 몇 형식일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를 주자면 young은 품사가 젊은, 어린, 형용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원래 없었던 거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 몇 형식일까?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볼 사람 멈춰서. 자, 보세요. 세 번째 자리에 형용사가 오려면요. 절대 몇 형식은 안 돼요. 3형식은 안 돼요. 왜? 3형식의 세 번째 자리는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는 뭐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못 와요. 근데 칸이 3개인데 세 번째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는 건 무조건 뭐다? 주격 보호 자리라는 뜻이에요. 즉 몇 형식?
이 형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EV가 되겠네요. I was very happy. 선생님, 근데 요건요, 칸이 4개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나는 행복했다인데 매우 행복했다요. happy는 행복한 형용사인 거 알겠어. 자, very의 정체는 뭘까요? very는 얘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헷갈리죠? 이렇게 헷갈릴 때 얘가 무슨 품사인지 맞추는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한글로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very가 뭐죠? 매우죠. 이 매우가 지금 의미적으로 해석상 뭘 꾸며주고 있어요? 매우 나는이에요. 매우 였다예요. 매우 행복한이에요. 뭘 꾸며주고 있어요? 행복한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매우 행복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꾸며주고 있는 게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부사라고 했어요. 부사. very는 뭐다? 부사예요. very가 여기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사니까 어떻게 된다? 돼지꼬리로 날아간다. 남는 것 결국 뭐? 주어, 동사. 근데 형용사로 끝났다는 건 몇 형식? 보어니까 이 형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략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문장의 형식이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품사가 뭔지에 대해서 각각 배웠고요. 각각의 품사가 어느 자리로 가서 앉을 수 있는지하고 그 다음 각각의 자리에 어느 품사가 올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몇 형식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까지 맨 마지막에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선생님이 네모난 걸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험 범위에 그대로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어의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뭐의 목적어인지 적으세요 하면 그대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예문 그는 나를 봤다. 2문장 있죠? 2개 적고 똑같이 필기하세요. 몇 형식인지 적고 타목인지 전목인지 적고요. 생략 가능한 거 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불러주면서 쪽지 시험을 볼 테니까 이 진한 네모 표시 꼭 써가면서 공부해 오시고요. 그리고 이 문장 성분하고 품사 요 네모 있죠? 요 네모 좀 큰 네모 요거는 다 적으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선생님 말로 구두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주어는 뭐니? 서술어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외워서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금 준동사하고 원칙 요거는요. 다음 핸드아웃에서 앞으로 넘어오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